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명TV의 이정명입니다. 밝고 따스한 햇살이 넘치는 봄입니다. 새봄의 따뜻한 햇살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길 빕니다. 햇살 하면 떠오르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정호성 시인의 햇살에게 라는 시입니다. 먼저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햇살에게.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먼지를 볼 수 있게 한 것은 건강을 주신 것이고,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은 깨달음을 주신 것이고, 하루 종일 햇살을 받은 것은 사랑을 받은 것이니 모두 감사한 거죠. 네, 시의 내용처럼 100년의 모든 생을 감사하면서 보내고 계신 분이 쓰신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명의 희망의 속삭임 그 네 번째 얘기, 오늘은 전 연세대학교 교수였던 김형석 교수님이 쓴 100년을 살아보리라는 책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책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김형석 교수님은 1920년생으로 올해 101세, 101살입니다. 연세대 철학과 교수로 30년이 넘게 강의와 연구를 해오셨고, 대한민국 철학계 1세대 교육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이 100년을 살아보니입니다. 이 책의 초판은 2016년 8월 1일에 나왔습니다. 저는 2020년 작년 11월 25일에 출판된 책을 구입했습니다. 펴낸 곳은 RP 스페이스입니다. 책의 내용은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은 행복론, 2장은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3장은 우정과 종교, 4장은 돈, 명예, 성공에 대해서, 그리고 5장은 말없이 찾아오는 노년의 삶에 대해서 썼습니다. 교수님이 이 책을 쓴 목적은 장년기와 노년기를 보내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얘기는 세계 여러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크게 느낀 것은 왜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 등은 선진국이 되어서 다른 나라를 이끄는가. 생각해보니까 그들 나라 국민들은 국민의 80% 이상이 지난 100년간 독서를 한 나라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50대 이상의 어른들이 독서를 즐기는 모습을 후대에 전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책의 내용입니다. 먼저 1장 행복론에서는 똑같은 행복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행복에도 차원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치로 대표되는 권력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또 지배하기를 원하면서 강자가 되려고 하지만은 그런 삶의 욕망들은 소유로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을 상실했을 때는 고통과 불행으로 바뀌게 된다고 했습니다. 소유의 노예가 되어 정신적인 행복은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차원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의 세계 점령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비교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위대한 대왕으로 기억은 되지만은 역사적 기록에 머물렀고, 대왕의 가정교사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조용히 아테네에서 강의하고 저술을 했지만 그의 정신적 유산과 혜택은 23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의 존경과 감사의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정신적 가치는 시간을 초월해서 인류가 공유해야 하는 업적이라고 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또 다른 길은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에서 찾을 수 있는데, 영국 작가가 쓴 숲 지킴이라는 이야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렵게 직장을 구했습니다. 하는 일은 숲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산불을 예방하고 동물과 식물을 보호하는 일이었죠. 그는 숲에서 일을 하면서 혼자 살았는데 그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퇴근 후에 혼자 사는 집에 돌아오면은 바로 부엌으로 가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준비한 저녁 식사를 잘 정돈된 거실 식탁에 차려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밖으로 나가 머리를 빗고 넥타이도 메고 구두도 갈아 신습니다. 멋진 신사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다시 노크를 하고 들어와서 점잖고 조심스럽게 식사를 합니다. 식사가 끝나면 배웅을 받듯이 조용히 나가서 다시 옷을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설거지와 청소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혼자 살면서 왜 그렇게 번잡스럽게 식사를 하느냐고 물으면 그는 여러 해 동안 숲에서 혼자 살다가 인간 사회에 나가면 인간의 자격을 상실할 것 같아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살면서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나 생각해 보니까 가장 행복했던 때는 귀한 가정으로 초대받아 갔을 때가 생각이 났고 그래서 그런 습관을 창안해 냈다고 합니다. 다소 우습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지만은 사회적 존재인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다가 사회 속을 떠나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선한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행복론에서 교수님은 인격 수준과 재산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은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를 인용을 했습니다. 땅에 대해서 소유욕이 많았던 농부 바흠의 예를 들었습니다. 농부 바흠의 소원은 땅을 많이 갖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주 싼 값으로 땅을 많이 살 수 있다는 어떤 상인의 말을 듣고 부푼 마음을 안고 하인과 함께 그곳을 찾아 나섭니다. 도착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땅은 쌌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돈을 내고 자신이 하루 종일 걸어서 간 곳까지가 자신의 땅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은 본인이 출발했던 곳으로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은 일이었죠. 그래서 농부는 걷고 또 걸어 더 많은 땅을 향해 걸어갑니다. 더 많은 땅을 갖고 싶어 반환점을 돌아야 하는 곳도 잊어버리고 걸었습니다. 농부는 해가 넘어가기 시작하자 늦은 걸 알고 허겁지겁 서두릅니다. 어느덧 해는 서쪽으로 넘어가고 농부는 마음이 급해서 이제는 뛰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멀리 출발한 언덕이 보이는데 해는 언덕 뒤로 내려갔습니다. 다급해진 농부는 사력을 다해 더 빨리 뛰어 도착을 합니다. 언덕 아래서 뛰는 농부의 눈에는 해가 진 걸로 보였지만은 그가 뛰어서 도착한 언덕에는 아직 해가 남아 있습니다. 기다리던 촌장이 농부에게 말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당신은 정말 많은 땅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농부는 지쳐서 쓰러졌고 하인이 부축을 일으키려고 했지만은 피를 토하고 죽고 맙니다. 촌장이 말합니다. 이 사람아, 사람은 5자만 땅에 묻히면 그만일세. 그리고 그 정도 땅은 누구나 갖도록 되어 있는데 공연히 애태우다 죽었구만. 더 많이 그리고 남의 것까지 가지려는 유혹을 경계하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제자와 가족들에게 경제는 중산층에 머물면서 정신은 상위층을 지향해야 행복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기여도 하고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2장입니다. 2장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이제 변해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사랑은 결혼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결혼은 사랑의 출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성장하려면 정성스러운 반성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남녀 중심의 가정이 부모와 자녀 중심의 가정으로 확대 성장을 해야 하고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가정을 위한 사랑의 도래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또 모든 남녀는 인생의 끝이 찾아오기 전에 후회 없는 삶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사랑이 있는 고생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고생은 고통이지만 사랑이 있는 고생은 행복을 안겨주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더불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아름다운 감정은 사랑하는 마음인데 사랑은 아름다운 체험이고 이것은 또 모성애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고 그 사랑만큼 아름다운 감정도 한없이 풍부하다는 것이죠.
공동체 실현의 최소 단위인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이어서 3장입니다. 우정과 종교를 다룬 3장에서는 죽음을 전제로 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김 교수는 스토아 철학자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예를 듭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생명계의 현상이고 이성의 지혜를 빌려서 자연의 섭리로 돌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생명에 대한 지나친 욕심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느끼면서 절망에 빠져 불행과 고통을 스스로 만들어낸다고 지적을 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소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다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값 있는 인생을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택할 것이지만 죽음을 예상하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3장 우정과 종교를 다룬 파트에서 돋보이는 대목은 사랑의 단절로 사형수가 된 어느 직업 군인의 예를 들었습니다. 직업 군인인 어떤 하사관이 군대에서 수류탄 2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서 영화를 보고 나오는 불특정 다수인 시민에게 던졌습니다. 수류탄은 폭발했고 그로 인해 사람이 죽거나 다칩니다. 그리고 그는 잡혀서 사형수가 됩니다. 그는 고아원 출신이었는데 휴가를 가도 자신을 맞아줄 가족이 없어 외톨이가 되었고 희망이 없는 걸 한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군목은 어렵게 그를 면회하고 그를 만나서 자신이 깨달은 것을 말을 합니다. 군목은 직업군인이 사형수가 된 것은 사랑의 단절이었으며 그도 남과 같이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군목은 어렵게 사형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서 손을 붙들고 그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지금 당신을 사형수로 만든 것은 우리 모두의 잘못이니까 당신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줘야 한다고 눈물로 그 사형수에게 군목이 용서를 청합니다. 눈물로서 진정으로 용서를 청하는 군목의 설득에 사형수도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리고 유언으로 자신의 안구를 기증하면서 자신도 누군가를 한 번만이라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이 오래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지만은 사형수는 죽음의 문 앞에서 사랑이 구원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교수님은 아직 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인생 최고의 희망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4장은 돈과 성공과 명예에 대한 것입니다. 돈과 경제는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 먼저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후진국에서는 경제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지만은 돈과 경제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수단이며 과정일 뿐이라고 전제하면서 돈과 경제가 인생의 목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는데 소유욕은 한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계가 없기 때문에 자신도 망치고 그가 속한 사회도 병들게 한다면서 로마의 멸망 원인 그리고 대학생 때 읽었던 우화를 소개합니다. 로마는 부를 축적했지만은 도덕성의 빈곤으로 멸망을 했고 우화에서는 갑자기 황금 덩어리를 갖게 된 3명의 강도들이 서로 금덩이를 차지하려다 모두 죽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철학자답게 삶의 의미와 죽음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죽음은 무엇을 해 살다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물음과 해답이라고 하면서 정신적 가치를 강조를 합니다. 섹스피어의 영국, 빅톨 유구의 프랑스, 교테가 있는 독일의 예를 들면서 이들이 가진 정신적 가치는 개인이 가진 정신적 가치이지만은 인류가 공유하는 유산이고 한 나라의 품격을 올려주는 가치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사상가와 선지자, 선각자들이 남긴 것도 역시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간 사랑이었고 그래서 남기고 갈 것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나누어주는 삶같이 위대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무리 제5장입니다.
노인의 삶에 대해서 기술을 했는데 늙음은 말없이 찾아온다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교수님은 인생의 황금기를 60살에서 75살로 말을 합니다. 정신적 성장과 인간적 성숙은 한계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노력만 한다면 75세까지는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너무 일찍 성장을 포기하는 젊은 늙은이들이 많다고 지적을 하면서 40대라도 공부를 하지 않고 일을 포기하면 녹슬는 기계와 같이 노쇠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주지는 않지만 성실한 노력과 도전을 포기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했습니다. 글의 마무리에서는 노년기에서는 존경스러운 모범을 실천해야 한다고 하면서 품위를 강조했습니다. 밝은 표정, 미소가 있는 얼굴, 친절한 말씨 등 노년에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자세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이 책은 100년을 살아오면서 느낀 노 교수님의 인생에 대한 자세와 삶의 지혜가 담긴 책입니다. 저는 교수님이 말한 인생의 황금기가 100세를 기준으로 해서 물리적으로 60세를 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섭생, 교육 등 현대인들의 생활 환경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을 포함한 우리의 문화 환경이 인생의 황금기를 60세에서 75세로 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 100년을 살아보니에서 돋보이는 부분은 시작과 끝에서 언급한 선진국들의 독서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배움을 중단하지 말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정명의 희망의 속삭임 그 네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소중한 삶에 대한 자세, 의미에 대해서 쓴 시를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멕시코의 무명 복화술사인 조니 웰치가 자신의 조수인 꼭두각시 인형에 대해서 쓴 시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다 소개는 못해드리고 일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꼭두각시 인형의 고백입니다. 꼭두각시 인형의 고백. 만약 신이 내가 헝겊으로 만든 꼭두각시 인형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고 내게 아주 짧은 인생을 허락한다면 아마도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나는 내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할 것이다. 무엇보다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치를 부여할 것이다. 그들의 값어치가 아니라 그들이 지닌 의미에 따라서 나는 적게 자고 더 많이 꿈꾸리라. 나는 안다. 우리가 눈을 감을 때마다 매 순간의 빛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다른 이들이 멈춰 있을 때 나는 걸으리라. 다른 이들이 잠들어 있을 때 나는 깨어 있으리라. 다른 이들이 말할 때는 귀를 기울이고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마음껏 음미하리라. 신이 내게 한 조각의 생이라도 베푼다면, 정말로 그럴 수 있다면 옷을 간소하게 입고 태양 아래 누우리라. 내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내가 심장을 가질 수만 있다면 얼음 위에 내 마음속 미움들을 적어 놓을 것이다. 그리고 태양이 솟기를 기다리리라. 내 눈물로 장미에 물을 주리라. 장미가시가 주는 상처와 꽃잎의 붉은 입맞춤을 느끼고 싶기에 내게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생이 주어진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지나가는 일은 단 하루도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여자와 남자에게 내가 그들을 얼마나 마음에 두고 있는지 알게 할 것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일 것이다. 나이 들면 사랑에 빠지는 걸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가를. 사랑에 빠지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늙기
시작한다는 걸 알지 못한 채. 아이들에게는 날개를 주리라. 하지만 스스로 나는 법을 배우도록 내버려 두면서 노인들에게는 일깨워 주리라. 죽음은 노년과 함께 오는 것이 아니라 망각과 더불어 온다는 것을. 네, 시가 길어서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했지만은 삶에 대한 열망, 진지한 자세가 감동을 주는 시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의 책의 내용과 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정명의 희망의 속삭임 그 네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